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혁신당 관련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과연 지역구 출마할 것이냐? 뭐 대구 지역이나 일단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보수 볼린 TK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했는데 화성 을에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과거 이원욱 의원 지역구인데 자 TK 지역 또는 뭐 서울 경기 지역들 왜 하필이면 화성 을일까요? 가까우시잖아요. 뭐라 그러던가요? 아니 이거 가지고는 통화는 안 해봤는데요. 네. 뭐 그냥 언론 보도 보면 30, 40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본인이 새롭게 정치하는 데 있어서 인구 구성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거기가 이제 삼성 뭐 반도체 특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특구 특별법을 제정을 하겠다. 그래서 미래 과학 인재를 배출하고 최고 수준의 교육 도시를 만들겠다. 이러한 공약을 내세운 거 보면은 젊은 층을 겨냥을 하면 내가 이쪽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대구, 경북 이 지역에 출마하는 것보다 노원 지역에서 출마하는 것보다 당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한 것 같습니다. 양양자 의원과 이원욱 의원과 삼각 뭐 트라이앵글 동맹을 맺으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사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장성철 소장 말씀으로는 양양자, 이원욱, 이준석 삼각편대로 여기서 시너지를 낸다. 글쎄요, 화성은 좀 뜬금없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뭐 30대, 40대 유권자 비율이 높다. 그리고 화성 동탄 2신도시를 끼고 있는 지역구가 된다. 뭐 이런 점이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쪽에 자꾸 출몰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이미 다 돌았다고 이미 해요. 목격이 됐군요. 네. 뭐 기자는 벌써 한 일주일도 훨씬 더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쪽으로 나온다는데 네. 이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 묻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개혁신당의 존재감이 너무 적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라도 개혁신당의 바람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고육지책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TK로 가려고 했는데 저는 지금도 죽더라도 TK에서 죽어야 된다. 이준석이란 정치인이 앞으로 그 선거를 아까 제가 상징화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TK 가서 죽어도 거기 가서 죽어야 이준석은 살아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에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서 계속 떨어지다 네. 결국 됐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 여전히 다수는 평가가 좋지 않아요. 근데 선거 끝나고 나면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막 힘을 받아가지고 윤 대통령이 국민 지지율을 확 끌어올려가지고 정치 잘할 거라고 누가 기대합니까? 저는 사실 그런 기대 별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이번 선거 이기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자꾸 보수 쪽 유권자들의 시선이 쏠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지면 최악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선거에서 이기는 그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도 차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럴 때 TK로 가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희생하고 자기가 거기서 몸을 던졌다는 그런 뭔가 자산을 쌓아야 되는데 글쎄요. 동탄에 가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 만한 지역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장 소장께서 너무 그 비판이 이렇게 무뎌가지고 제가 더 비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화성에서 이준석 대표 저 살아오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선 공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남녀 갈라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소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보지만 자신의 선거로 갔을 때는 그거는 자기 자승자박이 된 거다. 그러니까 30, 40대 여성 유권자들이 저는 이준석 그 대표한테 표 잘 안 줄 거라고 봐요. 그 안 주는 표를 가지고 어떻게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의미 있게 다시 살아서 돌아오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거기서 죽더라도 얼마나 의미 있게 죽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양쪽 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장 소장님. 지금 화성 을에 국민의힘이 장동혁 사무총장이 어떤 후보를 배치할지 전략적으로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힘을 줘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냥 이준석 의원, 뭐 이준석 정치인 같이 의미 있는 사람, 미래의 정치적인 자산이 뭐 당을 탈당했지만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전략적인 공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무공천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좀 희망 아니세요? 말씀을 좀 드리고 그쪽 네. 지역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수인 예비 후보가 네네.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공영훈 후보가 지금 공천을 받았습니다. 문화일보 기자였고요. 예. 현재 자동차 사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공천하지는 않을 거는 같은데 일단 3자 대결 구도면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좀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내서 제3신당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갖고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를 좀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도전을 하고 정치적인 스토리와 서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의지나 저런 결정도 어느 정도는 좀 존중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지나치게 감싸시는 거 아닌가요? 좀 그런 느낌 어렵잖아요. 어려운 분인데 어려운 아니, 선택 그러니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과 지분은 있어요. 있으면 그걸 더 잘 살리는 방향 쪽으로 선택했어야 되는데 마지못해 선택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나중에 가서 자기의 어떤 정치 자산, 그러니까 상징 자산을 쌓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진짜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전략적으로 지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경선을 붙이면 모르겠는데 현재 있는 후보가 배제가 되거나 이럴 때 또 반발이 일거나 또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또 이준석 대표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보수층, 특히 젊은 층의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표를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그나마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는 층의 표만 가지고는 당선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어떤 후보를 내세울 거냐. 그럼 거기에 맞상대할 후보를 만드는 작업을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국민의힘이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장성철 소장,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